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죠. 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정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그동안 잘 지냈는데요. 오늘 새벽에 다들 상당히 실망들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뭐 그 평론가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법 자체의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의 권위적인 해석이 잘못되어도 일단 시민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니까 네. 일단 뭐 우리가 비평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지키는 것이 또 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유를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유정훈 판사가 얘기하듯이 그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정말 단정할 수 없느냐? 세상에 단정할 수 없죠. 아니 구속할 때 이분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구속하나요? 네. 아니면 증거인멸할 것이라고 해서 단정해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이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관련된 범죄로 21명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구속된 분들의 최상위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위에 있는 분들은 다 구속되었는데 또 그 뭐 5분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맨 위에 있는 분만 구속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성남시장 시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구속하지 않는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하라고 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맨정신일 때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판사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장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야당의 대표여서 공적 감시하에 있다.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느냐. 그렇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을 동원해서 박찬대 의원이 증거인멸을 하는 데 일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이렇게 상상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야당의 대표여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 판단이에요. 판사가 왜 정치적 판단을 할까?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판사에게 막바로 간 사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구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한번 했는데 왜 판사가 또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혐의 중에 3가지죠.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증교사 있는데 3가지 혐의 중에 하나야말로 위증교사야말로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기가 검사 사칭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거짓말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2018년도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한테 나한테 유리한 진술해달라고 위증교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처음 판사가 뭐라 했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어요. 이거야말로 그럼 위증교사. 그러니까 사실 증거인멸 하려고 했던 건데 인정이 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법치주의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법정의 신성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야 할 분들이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 재판에 와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 것이냐. 혹은 재판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도록 시켜도 괜찮아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특히 그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경기지사에서 날아가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분의 진술이 김진성 씨의 진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판사 스스로가 어떻게 이렇게 법정을 모독할 수가 있는가. 이거야말로 사법방해다. 그렇죠. 사법방해야말로 가장 큰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건 소명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의 법치주의 혹은 스스로의 재판의 신성함, 진실함 이걸 지킬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희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경기지사, 성남시장 할 때 자기 밑에 있던 공무원들한테 그 공무원들한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갖고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또 나와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시사 쪽에도 아까 박찬대 의원 얘기하셨지만 그건 확실히 박찬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이화영 전 지사한테 부시사한테 이 말을 바꿔달라고 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여기에 녹취록에 접견 기록까지 다 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재판에 있어서 사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진실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가정 위에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판사가 그 거짓말을 어떻게 찾아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재판을 정말 진실되게 와서 피의자나 또 원고나 다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판사가 높이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는 분이 아니시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참 마음에 걸리죠. 김만배 씨가 출소한 것도 걸리고요. 이 판사가 또 권순일 대법관의 또 직계 후배라고 하는 것도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여러 재판을 만진 다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유명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오판도 결국 이 법치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본안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앞으로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한 게 결국 지연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고요. 또 만약에 선거법 재판이 내년 선거 이전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 또 당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판도 미루자. 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선거법은 전략이다. 원래 6개월 안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 증인 신청하고 뭐하고 해갖고 재판을 끝없이 늘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화영 씨의 재판의 경우에도 한 달 이상 미뤄져 왔던 그렇죠. 거 변호인을 이상하게 하고 뭐 부인까지 나서서 정신 차리고 해갖고 지금 재판이 사실상 2달, 3달 계속 뭐 네, 미루고 계속 또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고요. 이 대장동의 경우에도 본안 재판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 특징이 네. 침대 축구에 침대 축구. 거의 그래서 뭐 시간을 어떻게 늘리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대표여서 바빠서 못 간다 이러면서 네.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판결 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선거법도 그런가요? 선거법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재판부의 네. 책임 방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당에서 일정이 있어서 재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단식한다라고 해서 재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미룰 수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기 안방에서는 때문에 단식 못해요. 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 선거법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겠는가. 적어도 1심 재판이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재판은 하염없이들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염없이 늘어지게 되면 결국 누가 이득이냐. 이재명 대표가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오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네. 생각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막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표가 되고 이것의 전략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 네. 만약에 대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하면 바로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뭐 대표여서 이 대중의 감시 속에 있다, 네. 국민의 감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대표가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 했겠는가? 그렇죠. 혹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체포영장 부결되었어요. 네. 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많은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리수를 써서 송영길 의원 현직에 있는 분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본인이 안전한 곳에 출마하고 그리고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표에 출마하고 이것이 결국은 본인의 사법적인 판결에 있어서 계속 지연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한 모든 행동은 대방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됐죠, 대표 됐죠. 그다음 국회는 365일 열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자기가 기소돼도 계속 당직 대표직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는 1심, 2심 유죄가 나도 대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온갖 입법 폭주들 다 이것들이 방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결국엔 마지막까지 이 방탄이 성공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니까 참 네. 사법적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분이 계속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정치적 행위가 다시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정의냐 하는 정말 분노. 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전국에는 설사 지연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의는 작동하지 네. 않겠는가. 작동한다. 누구도 법치의 틀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동안은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잖아요.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해도 된다고
아니 어떻게 대법관한테 그런 판단을 할 수 네, 있을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도 좀 분노하는 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 소위 이 디지털 시대의 네. 가장 큰 화두가 우려가 이 올터네이티브 트루스 네. 혹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네. 대한 진실 네. 혹은 뭐 탈진실이라고 하는 네. 너무나 진실이 아닌 가짜들이 횡행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 바로 대법원이 거짓말도 상당히 인정해줘 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한국 사회에 너무나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컸는데 오히려 대법원이 정치인들 거짓말 좀 해도 돼요. 아주 그러니까요. 체계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렸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지 않아도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네. 시대, 네. 진실 같은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에 예. 대법원이 오히려 가짜를 옹호해 주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한 분노가 네. 크죠. 그렇죠. 근데 옹호해준 그 권순일 대법관은 하필이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고 김만배와 수시로 만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처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뭐 전국에는 수사가 되겠죠. 설마 빠른 시간 내에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뭐 그것이 영원히 그야말로 뭐 법의 단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죄짓지 뭐하러 법을 지키고 하겠어요? 네. 다 도망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기가 어렵고요. 사실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의 연구 가운데에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다. 네.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요. 노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연구한 책 중에 일부를 보면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서 북부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왜 남부는 발전하지 못했는가? 네. 왜 남부는 그야말로 시칠리 섬을 비롯해서 마피아가 네, 횡행하는 곳이냐? 그곳은 결국 모두가 다 언니, 동생, 누나, 아버지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우리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혹은 우리 사촌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단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식구인데 이것이 결국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탈리아 남부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이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가 없어야 한다. 네. 법치가 작동해야 한다. 네. 이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의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정말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네. 특히 이 부패를 막아야 할 공공 집단들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고 특히 그렇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다 거짓말하고 네. 이렇게 가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네. 또 그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가 후퇴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또 일각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패에 대해서 아주 엄정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민주당 의원들 보면 자기들이 돈 봉투 다 돌려놓고 그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거짓말하다 마지막에 불내지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돈 봉투 돌렸습니다. 이러고 보면서 돌렸지만 300만 원은 아니고 아니고 또 100만 100만 원이에요. 원이라고 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뭐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신상 발언에 나와서 어떻게 공적인 국회의사당에서 돈을 돌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크게 했고 뿐만 아니라 탄핵 집회에 나가가지고 네. 이런 정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돌긴 돌렸지만 액수가 300만 원이 아닙니다. 예.
정말 참. 너무 뻔뻔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예. 한국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고 부패가 줄어들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재명 대표는 비명이라는 가죽을 벗기고 친명이라는 살을 붙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세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좀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역설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소개하신 말씀은 혁신위가 출범하기 직전에 제가 여기 네, 나와서 그렇죠. 드린 말씀이고요. 네. 그 당시에 예상했던 대로 혁신위는 결국 다선 의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 네.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경선에서 점수를 차감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놓고 또 일각에서 다선 의원들은 이제 물러가라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다선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네.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가결표를 보면서 그때 혁신위가 다선 의원들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표결에 그것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는 한 결국 이재명 체제 쪽에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본인들은 대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초선이고 다선 의원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대거 물갈이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을 다선 의원들이 했을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결국 가결표를 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러나 어쨌든 이 가결표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가 불구속시킴으로써 구속해도 무슨 옥중 공천이니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100%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당에서 벌써 나온 얘기가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 거다. 이 가결표 던지는 사람들 일일이 다 색출해서 다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벌어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단수가 그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본인이 방탄 계획을 세운 게 지금 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때까지는 우리 화합하자,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내에서 소위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공천 기획위원회가 처음에 떴습니다. 그때는 금태섭 의원을 기획위원으로 넣었어요. 조국 사태에서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될 때 조국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한 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굉장히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총선 기획위원을 뜰 때는 금태섭 의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도 다 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들을 다 줬어요. 근데 금태섭 의원은 어떻게 잘랐는가? 그냥 자른 것이 아니라 경선시켰어요. 경선시켜서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저는 유사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명이라고 해서 당장 수박의 당도를 측정하자 뭐 이러면서 당도계 꺾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경선들이 그 지역들에서 있고 그 지역들에서 경선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분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개딸 당원들의 힘으로 이 경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잘라낸다.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리 하면 또 이분들이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고 네. 또 야권이 분열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 총선에서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이것도 끌고 가다가 막판에 경선 붙여서 다 주저앉히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개딸들이 뭐 색출 작업한다고 난리가 나고 또 가결표를 던진 듯한 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을 날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행위들이 싹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 오히려. 네, 사라진다. 싹 사라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어. 네, 그리고 이 중도의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숫자는 저는 뭐 정말 국민의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직적이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내년 경선 때 또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비상위원 총회 열어서 뭐 또 이야기 나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있는 선거나 없는 선거나 네. 뭐 둘 다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선거가 좀 더 쉬운 거 아니야 하는 계산을 하시는 뭐 정치 전략가들도 계시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서 좀 4분 5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야 하는 네. 쪽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미 자원들을 상당히 너무 많이 썼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이 마땅히 안 보인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당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양한 인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재를 많이 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이 폭망하기를 바라서 그 반사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네. 폭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당 자체가 쇄신하고 개혁하고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본다면 뭐 아직은 그렇게 그렇다 이렇다 할 성과나 쇄신이나 아니면 새 인물이나 네.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네. 방에 없다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움직임은 저는 행정부에서부터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국무총리에서부터 행안부 장관까지 국민들과의 접촉의 선을 늘리기 위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행정부로 가야겠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복선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당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지나치게 당이 분열되면 네. 어렵다. 네. 이 생각으로 그동안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하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정당이 될 것이냐.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뭐 이 총선 특히 이제 준비단이나 혹은 뭐 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폭넓게 인재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동안의 이재명 대표 체제 2년은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 탄핵하자, 뭐 하여튼 모든 입법 폭주에 그다음 걸핏하면 탄핵, 해임 건의안,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을 잡아오고 법으로도 그러고 했는데 앞으로는 혹시 바뀔까? 아니면 또 극한 대치 전국 이어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탄핵이니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을 벌기 이전에는 일단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험집내는 것이 나에게 네. 유리하다 이런 생각 네. 때문에 극단적으로 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극단적으로 밀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아마 좀 더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부터 탄핵 시위를 했고 놀라운 것은 그 탄핵 시위에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직을 맡은 분들이 아예 올라가서 마이크를 붙잡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정당은 이 국가에 정말 어떻게 해서 정부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렇죠. 이거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정당이 아닌가. 정말 국민의 민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간을 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보다는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아마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렇죠. 자신의 사법은 또 한 번 더 크게 맞아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올라갈 수 있다.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전략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야말로 권력을 잡으면 죄도 사라지는 유권무죄가 되는 거군요. 예. 야,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사실 이런 국면을 보면서 러시아 혁명사를 다시 생각을 네.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결국 볼세비키가 다수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수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독한 놈들이 살아남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봤는데요. 지금의 한국 정치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암담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사실 많이들 예측 못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또 다수의 조용히 계시는 국민들도 그러나 지켜보고 있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은 모두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 총선에 별 계획 없고 친박계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입을 연 것이 아무래도 총선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저는 뭐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마음이 상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정치권이 국민들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인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는 상당히 치유의 울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남 탓으로 일관하는 정치권만 보다가 그렇죠. 이것은 내 탓이요.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의 힘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내 이름을 파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이것이 뭐 퇴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까 호심탐탐 하는 듯이 보이는 정치인들과는 거리를 딱 끊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울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인간이면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없으시겠어요? 그 당시에 물론 탄핵에 저도 탄핵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행행했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보면 다 허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제 소위 최순실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기업들이 기부를 했다. 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국민들이 물러가라 뭐 탄핵하자 이러고 나섰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허위 사실, 허위 소문들로 인해서 나간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 여성으로서는 더더욱이나 견딜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자다가도 인간이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비아그라의 별별 이상한 네, 얘기들 네. 다 허위였지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치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한국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영웅인 듯이 혹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게 한국 정치에 자꾸 한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의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 혹은 또 국민의 마음에 한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치유하러 나섰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꾸로 이 유시민이란 분은 지금 아. 참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이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에 대해서 2030 남성들이 문제다라고 네. 하면서 쓰레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 뭐 무슨 옥중 결재, 옥중 출마. 아니 도대체 굳세어라 제명아. 그러니까요. 전에는 60대 이상 되면은 뇌세포가 죽으니까 뭐 나서면 안 된다 네. 그러더니 자기가 60세 넘으니까 이제 2030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본인의 자제분들도 2030이실 텐데 맞습니다. 본인의 자제분들을 향해서 저런 악담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마 2030 남성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이 0.73%의 차이였고 네. 2030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텐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일 텐데 네. 2030 남성들이 정권 교체에 또 뭐 정권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게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나 지지율은 지금 1등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설사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은 정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기소되고 또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 유시민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설사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내려오면 결국은 처벌받는 네. 것이다. 네. 이걸 우리가 또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것인가가 그렇죠. 2007년 당선으로 처벌당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처벌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네. 영원히 없어지는 죄는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지금 이 추석 직전에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추석 민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거고 맞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있는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 이것도 뭐 구청장 하나지만 사실은 또 민심의 기류를 볼 수 있는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총선의 경우에, 추석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각 진영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네. 마치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안 당했을 따름이지 무죄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죄는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마치 무죄인 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렇겠죠. 상당한 얘기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반해서 또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법원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추석상에서도 이 갈라진 민심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양극화의 문제점이 그거입니다.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진영은 항상 오라. 그렇죠. 우리 식구는 항상 보호해야 돼. 그렇죠. 이러다 그게 보니까 참- 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치가 안 되면 결국 부패가 확산되고 부패가 그렇죠, 확산되면 다 도둑질하려고 하지 누가 바로 살려고 맞아요.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회는 결국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 그래도 옳고 그름은 좀 잘 따지는 예.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쟁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 상황에서 이 정치권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개혁 얘기가 상김 시절에만 해도 정치개혁 얘기를 많이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개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좀 더 좋아진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개혁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우리 편만이. 이제는 저는 국민들께서 누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누가 그저 우리 편만 챙기려고 하는지, 특히 우리 편만 챙기려고 하는 쪽에서는 비용은 공유하고 이익은 그 집단들이 독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더더욱이나 특히 이제 인허가권들을 가진 지방자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부패의 확산의 속도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결국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잘하는지 잘못하시는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보수라고 보수 진영 인사가 죄 지으면 그거는 봐줘야 되고 진보는 죄가 없어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이 무죄면 다른 모든 비리 저지른 공직자나 지자체장이나 다 무죄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배임액이 5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뭐 제3자 뇌물, 뇌물 이거까지 다 합치면 거의 6천억이에요. 정말 당군 이래 최대 액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 펀치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정치권은 좀 시끄럽지만 아무쪼록 추석 연휴 시청자분들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